안녕하세요. 고인류학자 이상희입니다. 고인류학은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안데르탈인은 고인류학 역사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고인류학자와 일반 대중에게 가장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낱 유럽의 선사시대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유명하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일 겁니다. 오늘은 네안데르탈인에 대해 정설로 알려진 정보에 더해서 최신의 연구로 네안데르탈인에 대해 알게 된 새로운 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강의를 도와줄 조교들을 소개합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30분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르느라고 정말 힘이 들었어요. 네안데르탈인 가지고 한 학기 내내 강의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30분 안에 하려니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낯이 익으시죠? 카보에입니다. 브로큰 힐이라고도 불렸던 네안데르탈인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오늘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라페라시, 네안데르탈인 어른입니다. 여기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의 다른 면이 아주 특이한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개골과 턱뼈입니다. 거기에 비할 현생인류 어른,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머리가 좀 작아 보이죠?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의 두뇌 용량은 현생인류의 두뇌 용량보다 큽니다. 이따가도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네안데르탈인의 두뇌 용량이 큰 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이 더 뭔가 후져야 되는데 더 큰 두뇌 용량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냥 두뇌 용량은 크지만 그 안에 뭐 다른 게 많이 들어있을 거야. 물이랄지 아니면 두뇌 세포가 헐겁게 짜여져 있을 거야. 현생인류처럼 이렇게 찬찬하게 짜여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안데르탈 아이,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견된 태식타시라는 유적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 아이입니다. 비교한 현생인류 아이, 둘이 비슷한 나이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역사부터 시작하죠. 네안데르탈인의 역사는 고인류학의 역사보다 깁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1859년도에 출판됐거든요. 그보다 더 일찍 발견된 것이 네안데르탈인 화석들입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되기 30년 전 1829년에 벨기에 앙지라는 곳에서도 발견됐고요. 1848년 스페인의 지브랄타에서도 발견되고 1856년 독일의 네안데르 계곡에서 발견된 펠드호퍼, 그것이 바로 네안데르탈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발견된 다음에는 무시당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그렇게 큰 의미를 찾지 못했고, 특히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병리적인 해석을 하거나 나폴레옹 시절에 러시아에서 온 코사크가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조금 여하튼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라는 느낌의 설명이 가능했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논쟁이 되고 있는 플로레스 역시 마찬가지죠. 병자냐, 병리적인 현상이냐, 새로운 종이냐 가지고 논란을 하는데 그런 논란이 굉장히 역사가 깊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네안데르탈인의 화석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지만 결국 다윈의 진화론이 자리를 잡으면서 인류의 조상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는 종명도 받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인류의 조상이 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네안데르탈인이 고유 명사일까? 보통 명사일까?입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 인류 진화사에서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거치는 단계인지 보통 명사로서 아니면 유럽에서만 있었던 고유 명사로서 고인류 집단인지가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20세기 전반까지는 네안데르탈인이 어느 정도 인류의 단계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자바인,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 그렇게 호모사피엔스 그렇게 지나가는
인류 단계의 하나로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빙하기에 유럽에서 살았던 고인류 집단으로 주로 유럽에서 살았고 중동 지방까지도 퍼져 있었던 고인류 집단 고유 명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빙하기를 가장 극심한 빙하기를 살아낸 유럽의 고인류 집단입니다. 그렇지만 현생 인류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몸집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안데르탈인의 몸집은 키가 좀 작은 편이고 다부진 몸집에 몸통이 두껍고 팔다리가 짧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호모 에렉투스, 아프리카의 호모 에렉투스와는 굉장히 다른 몸집이죠. 호리호리하고 팔다리가 긴.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의 몸집은 지금 추운 지역, 극지역에서 살고 있는 현생 인류 집단의 몸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형질은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강의에도 이야기했던 조지아의 드마니시 175만 년 전 화석에서도 네안데르탈인의 형질이 발견이 됩니다. 이 턱뼈 안에 특별한 형질이 하나 있는데 그 네안데르탈인의 독특한 형질이라고 알려졌었던 형질이 그 드마니시에서도 발견이 되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근데 그 얘기는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안데르탈 유전자는 네안데르탈인이 등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전부터 등장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네안데르탈인의 형질이 뼈의 생김새가 처음 나타나는 시점이 네안데르탈인의 시작점이 아니고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처음 나타나는 시점이 네안데르탈인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어떤 특정한 조합을 나타내는 것은 20만 년 전 이후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요.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우리가 그들에게 붙인 이름이죠. 정말 그 당시에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집단이 서로 인정을 했던 혹은 네안데르탈인 자신이 나는 네안데르탈인이야 라고 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 식의 인지는 가능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많은 연구가 축적되면서 네안데르탈인의 모습도 훨씬 더 현실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여러분들 이제 네안데르탈인하고 검색해서 나오는 모습은 1910년대 20세기 대부분 생각하던 우리 네안데르탈인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1910년대의 모습으로 네안데르탈인을 상상해요. 이 그림은 1910년도 파리의 신문에 등장했던 네안데르탈인의 추정, 상상도입니다. 구부정한 자세에 온몸에는 털로 뒤덮여 있고 머리도 제대로 똑바로 못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팔은 길고요. 다리는 짧고 엉거주춤 서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뭔가 후진, 열등한 존재라는 생각이 아주 처음부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1910년도 유명한 네안데르탈인의 모습, 그 뒤 한 100년 동안 네안데르탈인의 인상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친 그 화석은 라샤펠의 늙은이라는 화석입니다. 1908년도에 프랑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늙은이라고 불리지만 40대 정도로 남자라고 생각을 하죠. 6만 년 전 네안데르탈 전성기의 화석입니다. 라샤펠은 두개골뿐만이 아니라 몸뼈도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몸뼈에서는 관절염을 앓은 흔적이 보입니다. 거동이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라샤펠의 경우에는 어금니가 다 없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어금니가 없어졌을 뿐만이 아니고 어금니가 다 사라진 다음에도 상당 기간 생존을 했기 때문에 잇몸이 아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좀 귀에 익으시죠? 우리 드마니시 얘기할 때도 나왔잖아요. 치아가 다 빠져도 살아남아서 뼈가 다 아물 때까지 누군가가 보살펴 줬다는 이 네안데르탈인의 어떤 굉장히 인간다운 모습, 이 모습은 사실 1910년대의 해석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그때는 뭔가 동물적이고 인간스럽지 않은 모습이 부상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1910년대의 그 구부정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는
네안데르탈인의 열등함 때문이 아니라 관절염으로 인해서 제대로 서 있지 못했을 그 모습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네안데르탈인 어른을 대표해서 등장한 라페라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8년도에 프랑스에서 발견된 라샤펠의 늙은이 다음 해 1909년도에 발견된 역시 네안데르탈 화석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네안데르탈 화석입니다. 현생 인류와 비교를 하면 좀 더 잘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뒤통수가 좀 동그란 축구공 모습의 현생 인류에 비해서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은 럭비공처럼 길쭉하니 납작합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인 이 뒤통수가 튀어나온 그 부분이 있습니다. 눈썹뼈도 튀어나왔죠. 그런데 이것은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이 아니고요. 눈썹뼈가 튀어나온 것은 특히 우리 여태까지 많이 봤습니다. 카보에가 여기서 대표로, 조상의 대표로 나왔는데 네안데르탈인의 그 모습은 사실은 조상의 그 형질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리고 크고 넓은 코, 또 뺨에 이 눈 밑에 구멍이 있는데 이 모두 추위를 적응하기 위한 그런 형질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더 대표적인 특징을 이제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뺨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옆모습을 보면 현생 인류와 비교했을 때 두개골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두개골을 아무렇게나 많이 비교를 하면 사실 두개골의 모양이 둥그런지 납작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인류학에서는 두개골을 비교를 할 때 이 눈 밑에 점과 귓구멍 위의 점이 수평이 되도록 해서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둘을 비교를 해봤을 경우 이 뺨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으시죠? 이 광대뼈가 이 부분이 네안데르탈인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이 이유는 뺨 근처의 뼈가 부풀어 올랐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서는 역시 추위에 대한 적응이라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풀어 오른 이 뺨 때문에 뺨이 앞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광대뼈가 앞을 보지를 않고요. 이렇게 앞을 보지를 않고 네안데르탈인의 경우 광대뼈가 옆을 봅니다. 그리고 이 형질은 지금 유럽인에게서 많이 보일 수 있는 형질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유럽인들이 보기에 아시아인들의 광대뼈는 앞을 향하고 있다고 해서 저거 앞을 향한 광대뼈야 하지만 사실은 그 앞을 보는 광대뼈보다도 그 옆을 향한 광대뼈는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이 그대로 간 것입니다. 라페라시의 이 깨진 코뼈는 그냥 깨진 게 아니라 깨뜨린 코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동종 포식을 위해서 코뼈를 깨뜨려서 이 안에 있는 뇌를 먹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도구로 쓴 앞니, 이 치아 마모도는 30대 중반이지만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앞니가 굉장히 많이 닳았기 때문에 이 다른 앞니, 그냥 위아래니가 이렇게 부딪혀서 생긴 그런 다른 흔적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생긴 흔적은 역시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이렇게 몸으로, 형질로, 뼈로 추위에 적응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문화로서도 추위에 적응을 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추운 지방에 살게 된 것은 민몸의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만 년 전에 인간이 털을 잃고 땀을 이용해서 체온을 조절을 하는 동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몸니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머리니도 있고 사타구니에도 이가 있는데 이 머리와 사타구니는 몸 사이에 이 털이 없기 때문에 둘은 대륙과 대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니는 그러면 털이 없는 민몸에 어디서 살겠습니까? 인간이 입고 있던 옷, 털옷에서
살고 있는 그 몸니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54만 년 전에서 7만 년 전 사이, 즉 네안데르탈인이 살고 있을 당시에 이 몸니 역시 기원을 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말이 되죠. 네안데르탈인과 함께 또 발견이 되는 고고학 여러 가지 도구 중에는 뼈로 만든 가죽을 손질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리쏘아라는 이 도구는 현생 인류의 발명품이라고 생각이 되었으나 사실은 네안데르탈인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앞니도 사용하고 뼈로 만든 도구도 사용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고 털옷을 만들어 입은 그런 고인류 집단입니다. 이들의 팔은 굉장히 두꺼워요. 팔뼈는 두껍습니다. 평생 많은 일을 한 것이 보이는 그런 흔적이 있는 팔입니다. 팔뼈입니다. 네안데르탈인에게는 어떤 예술과 의식 세계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도 네안데르탈인이고요. 또 장신구나 몸에 색칠을 함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을 알린 것도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즉 나와 너를 구별을 하고 또 우리와 그들을 구별을 하고 집단성, 그 정체성을 어떤 표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이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에게 정말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너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불러도 되겠니? 하고 말이죠. 그들에게는 나, 우리 집단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죽은 사람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묻었을 뿐만 아니라 부장품과 함께 묻었어요. 꽃가루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 꽃가루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거냐 인위적인 거냐에 따라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의도적인 죽음의 자세, 자연적으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포즈를 만들어줘서 어떤 매장을 했다는 그런 유적이 이라크의 샤니다르에서 나왔죠. 네안데르탈인은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케바라라는 유적에서 나온 혓뼈 그리고 두뇌가 좌우 비대칭이었다는 그런 연구는 네안데르탈인의 인지 능력이 인간과 비슷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턱뼈와 혓뼈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머리뼈는 없습니다. 턱뼈와 혓뼈만 발견이 되고 머리뼈가 없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목뼈에 자국이 있는 겁니다. 칼날 자국이. 그러니까 케바라의 머리는 그냥 화석화 과정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잘라낸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몇 명의 네안데르탈인이 살았는지는 유전자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수가 있으면 돌연변이의 수도 많겠죠. 돌연변이의 비율은 같다면. 근데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에서 추출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그다지 다양하지가 않아요. 즉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적인 다양성은 적은 규모의 집단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집단의 크기가 작으면 근친교배 지수가 높겠죠. 이 근친교배 지수가 높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고기, 단백질을 주식으로 삼았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석기, 무스테리안 석기로 사냥을 하고 큰 동물을 잡아먹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안데르탈인의 치아에서 나오는 질소 동위원소를 분석해 보니까 육식동물인 하이에나나 카요티 그 정도 급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황제 다이어트의 선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의 사냥은 다른 네안데르탈인의 다른 삶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고 척박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네안데르탈인이 그 많은 동물들을 잡아먹었는데 그 많은 동물들을 직접 육탄전으로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던져서 창촉이나
창촉이나 활이나 화살 같은 것으로 먼 거리에서 쏘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직접 석기를 들고 격투를 벌여서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격투 끝에 동물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뼈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안데르탈인의 그 뼈를 보면 너무너무도 부상의 흔적이 많은 겁니다. 곳곳이 부러지고 다시 붙고, 제가 말씀드린 그 라샤펠이나 라페라시나 또 나중에 샤니다르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이 멀었어요. 그 한쪽 눈이 먼 걸 어떻게 아냐면 뒤에 그 시신경이 지나가는 뼈가 닫혀 있습니다. 한쪽 눈이 멀고 팔을 잘라내서 그 윗팔이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많은 뼈의 부상을 당한 이유는 서로 뭐 개인 대 개인의 갈등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먹거리, 동물들과의 사투를 벌인 격투 끝에 생긴 그런 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네안데르탈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을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잣, 이끼, 버섯류 등 채식하는 네안데르탈인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엘 시드론이라는 동굴에서 12명의 네안데르탈인이 같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들의 식습관은 그런 채식이 주식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엘 시드론의 네안데르탈인에게는 동종 포식의 흔적도 발견이 됩니다. 칼날 자국이 있고 깬 자국이 있고 또 그 뼈를 파서 골수를 파낸 자국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살을 저미고 뼈를 깨서 골수를 빼먹은 흔적. 2차장 매장 의뢰였을까요? 영양실조, 영양부실로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방법으로 동종 포식이라는 선택을 했어야 했던 상황이었을까요? 영양부실은 뼈와 이에 나타납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성장기에 맞닥뜨렸던 극심한 영양실조나 영양부실은 이가 제대로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금이 가고 그리고 뼈에도 금이 갑니다. 금이 가서 이렇게 뭐 부서졌다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 선으로 봐야지 보이는 그런 금이 보이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의 뼈에는 그런 영양실조, 영양부실에 특히 후반기로 가면 많이 나타납니다. 극심한 추위, 척박한 환경에서 영양실조와 영양부실을 겪었던 네안데르탈인은 아마 최후의 방법으로 동종포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형질은 독특하지만 다양하기도 합니다. 라끼나 등 프랑스에서 나온 어린 아이 네안데르탈인과 이 태식타시 저쪽, 그러니까 서쪽 끝과 동쪽 끝이죠. 우즈베키스탄에 나온 그런 네안데르탈인 아이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식타시의 이 네안데르탈인 아이는 조금 아시아적인 그런 형질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광대뼈가 앞을 향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은 서쪽, 서유럽의 네안데르탈인과 다른 점이죠. 네안데르탈인은 수렵을 하고 하이에나 정도로 급으로 동물성 단백질에 의존하기도 했고 채식을 하기도 했지만 물고기도 많이 잡아 먹었습니다. 물고기, 조개 등등.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잠수하는 집단에서 보이는 웨이도 골종이 네안데르탈인에게서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 현생 인류에게 몰살당했다는 그 가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재미없는 가설이 맞을 겁니다. 힘들게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사라졌을 것이다.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이 많은 수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유전자에서 나타나고 영양실조, 영양부실의 증거와 함께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저출산율을 나타낸 그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인 재미없는 드라마틱하지 않은 이유로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아시아의 현생 인류와 유전자를 섞었습니다. 데니소바 11호, 9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 엄마와
데니소바 아빠에게서 태어났다는 연구가 나왔던 그 화석도 있고, 유럽의 현생 인류와 유전자 섞은 건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죠. 유럽인에게서 보이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통해.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오랜 연구와 관심은 많은 정보와 많은 잘못된 정보와 또 많은 업데이트된 정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네안데르탈인은 빙하기를 살아낸 인류입니다. 큰 머리, 넓고 다부진 몸집, 두개골의 생김새는 빙하기에 적응했던 결과입니다. 그들은 수렵, 채집, 어로 생활을 했으며 옷을 해입었고 언어를 사용하고 벽화, 장신구, 매장 등 고급진 인식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다양한 인류 집단과 유전자를 섞었습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아직도 우리 몸 안에 유전자로서 남아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을 비롯해 빙하기를 살아내던 많은 인류 집단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현생 인류가 있습니다. 고인류학에서 호모사피엔스의 기원이란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어떤 관계인지로 귀결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진화했다, 혹은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서로 상관없는, 아무런 유전적인 교류도 없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라는 그 두 가지의 입장이 대비되었었죠. 네안데르탈인이 누구인지는 우리 대략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요. 언제부터 어디서 등장했는지도 알고 언제부터 별로 등장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도 압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호모사피엔스가 누구인지 알아야 호모사피엔스의 기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란 누굽니까? 호모사피엔스는 누구냐뇨? 괴상한 질문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댓글을 다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보면 알잖아요. 우리 다. 딱 보면 호모사피엔스인 줄 아는데 누구냐는 그 질문이 무엇인지. 그런데요, 사실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호모사피엔스를 보면서 우리가 같은 호모사피엔스라고 인정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인류 진화 역사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많은 거리를 뛰어넘으면서 다니지 않았어요. 18세기, 19세기 대륙을 건너온 사람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떼거지로 왔죠.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떼거지로 끌려갔습니다. 미국 대륙으로 떼거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인류 진화에서 그렇게 서로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헉, 너무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와 그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들은 그냥 오며 가며 다른 음식, 다른 옷을 먹어서 다른 오랑캐라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이 아니고 언뜻 보기에 너무 다르게 생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누군지 궁금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가 언제냐면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해서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생물학적인 단위로 묶는 그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르게 생긴 사람들도 호모사피엔스인가? 다른 종이면 생식의 문제죠. 다른 종이면 생식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같은 종이면 생식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멀쩡히 다니면서 자식들 많이 낳았거든요. 강제든 비강제든. 그래 놓고서는 이거는 그래도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랑은 생식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좀 뭔가 이상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편견적인 사건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에는 그렇게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그냥 다르게 생긴 사람들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정치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렇게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노예로, 노동자로 착취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을 과연 같은 인간, 행복 추구권과 자유 추구권이 있는 인간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인종은 몇 개인지, 그 인종은 다 다른 기원에서 왔는지, 다 한 기원에서 왔는데
갈라졌는지 기가 막힌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20세기 초에 우리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인류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동의했어요.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라는 하나의 종, 그 안에 생식이 모두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인종은 생물학적인 단위가 아니다. 그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동의를 물론 일반인 중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 있습니다. 종은 생물학적인 단위 맞습니다. 인종은 생물학적인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종, 그 기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호모사피엔스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모사피엔스가 크로마뇽인으로 대표될 때가 있었죠. 크로마뇽,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호모사피엔스의 대표적인 화석입니다. 미국 대학 교재에서도 아직도 보입니다. 네안데르탈인 라페라시나 라샤펠, 그리고 호모사피엔스는 크로마뇽인을 옆에다 놓고 그 대조 대비하는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옵니다. 크로마뇽인 이 복원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1868년도에 발견된 프랑스 도르도뉴 지방에서 발견된 인류 화석입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인이에요. 그러니까 35,000년부터 10,000년 전까지 그 크로마뇽 동굴을 이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1868년도에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종의 기원이 출판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발견된 그런 중요한 화석이라는 뜻이죠. 크로마뇽인 화석은 1600cc, 어마어마하게 큰 현생 인류의 평균 두뇌 용량이 1400이잖아요. 1600cc니까 네안데르탈인만큼 큰 그런 두뇌 용량을 가지고 있는 현생 인류를 대표 주자로 뽑고 싶었겠죠. 키도 170cm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과 비슷한 키, 비슷한 두뇌 용량의 크로마뇽인은 하지만 네안데르탈인과는 달리 현생 인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생 인류의 특징이 뭐냐면요. 턱과 훤칠한 이마입니다. 네안데르탈인 따위가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현생 인류는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상정을 합니다. 크로마뇽인은 왼쪽 머리에 맞은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큰 혹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 머리에 둔기로 맞은 자국이니까 오른손잡이가 가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살아남고 늙은이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현생 인류의 생김새, 현생 인류가 누구냐? 우리가 화석을 보고 어떻게 현생 인류임을 알 수가 있지라는, 왜냐하면 현생 인류의 기원을 얘기하니까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생김새는 방금 나온 턱과 이마입니다. 현생 인류에게는 턱이 있습니다. 이 턱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 전에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턱이 없습니다. 이 미끈한 턱이 없음은 뾰족하게 있는 현생 인류의 턱과 비교가 되죠. 그래서 현생 인류 화석에서 보이는 현생 인류의 생김새 중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턱입니다. 제가 대학원 가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턱입니다. 우리는 턱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민자 턱에 턱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서 굉장히 뭔가 그 인성이 있고 굳게 담은 입, 굉장히 멋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발달학을 들었더니 이 턱이 생기는 이유는 턱 주변에 있는 뼈들이 없어진 결과입니다. 턱 주변에 있는 뼈가 없어진 이유는 별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강한 성격, 카리스마 있는 그런 성품의 관상학적으로 그런 성품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턱이 사실은 약한 턱의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이 높은 이마,
두뇌 용량과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 높은 이마에 고단위의 고급진 인지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이마, 존재가 있는 턱, 그것이 현생 인류의 생김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생 인류가 크로마뇽인이었을 때 현생 인류의 기원은 간단했어요. 크로마뇽인의 기원을 보면 되고 네안데르탈인과 비교해서 차이점을 부각시키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로마뇽인이 연대 측정으로 겨우 1만 년 전 유럽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결국 크로마뇽인은 호모사피엔스의 기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의 호모사피엔스의 기원은 3, 4만 년 전이거든요. 현생 인류 화석이 늘어나면서 이 생김새 리스트가 드디어 논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턱하고 이마만 가지고 현생 인류를 알아볼 수가 있느냐? 왜냐면요, 현생 인류 중에 턱이 없는 현생 인류 많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동료는 턱을 붙이는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턱이 뭐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마가 까진 낮은 이마를 가지고 있는, 낮은 이마가 특징으로 되어 있는 현생 인류 집단도 많습니다. 생김새 리스트, 현생 인류 체크리스트가 불가능한 이유는 현생 인류를 모두 포함하면서 동시에 네안데르탈인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류의 체크리스트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은 해당되지 않는 체크리스트를 현생 인류의 생김새 리스트라고 할 경우에는 상당한 수의 현생 인류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현생 인류 집단들은 원주민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생 인류 체크리스트를 하려면 몇몇의 원주민 집단은 그럼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고 말할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그런 현생 인류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내면 네안데르탈인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 논쟁이 1980년대에 불붙었었고요. 지금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현생 인류라는 호모사피엔스의 기원, 호모사피엔스의 조상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생겼다는 그런 유전학적인 결과에 의해서 20만 년 전 이후에 어떤 나오는 현생 인류의 화석들은 그냥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고인류학은 화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생 인류는 원래는 유럽의 후기 구석기였어요. 크로마뇽인은 그 희망사항이었고 크로마뇽인 아니라도 유럽의 후기 구석기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안데르탈 논쟁이 붙었죠.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의 형질이 현생 유럽인에게 또 나타나므로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는 결론은 화석을 공부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주류 가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유전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생 인류는 유럽이 아닌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가설이 큰 지지를 받게 됩니다. 유전학에서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현생 인류라는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다양성, 어떤 돌연 변이는 인구수가 가장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 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쌓여있는 다양성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대인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봤더니 아프리카인의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다양성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인들이 가장 오래된 유전자 계통수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그 오래된 것이 아주 오래된 것이 아니라 겨우 20만 년 전일 거라는 가설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현대인 유전자를 봤더니 네안데르탈인은 멸종이 되었다는 그 결론을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완전히 싹 사라졌다, 멸종이 되었다, 현생 인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결론은 화석에서 유전자를 직접 추출한 연구에서도 나오게 된 결론입니다. 그것이 1990년대에서 2010년까지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네안데르탈인 유전체를 발표한 연구가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현생 인류의 유전자에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20, 30년 지나서 화석과 유전학이 똑같은 결론을, 일관된 결론을 내게 된 겁니다. 현생 인류 유전자의 대다수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콜럼부스의 달걀처럼 알고 봤더니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류는 500만 년 전에 기원한 이후 300만 년 동안은 아프리카에서만 살았어요. 그리고 200만 년 전부터 구대륙으로 다 퍼졌지만 그 동안에도 인류의 절반은 아프리카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를 굉장히 작은 나라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대륙입니다. 그러니 가장 오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수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아프리카에서 유전적으로 가장 많은 기원을 했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결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채널을 돌려도 되겠죠? 아닙니다.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네안데르탈인이든 호모 에렉투스에 남겨진 유민이든 다 죽였다라는 가설은 틀린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토착민들과 유전자를 섞었다? 맞습니다. 아프리카의 유전자가 전 세계로 퍼졌다.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가 생물학적인 단위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유전자만 전 세계로 퍼졌다? 이상한 말인가요? 하지만 데니소바의 유전자가 저쪽 서유럽 끝에서 발견되고 파푸아 뉴기니에서 발견되는 것은 데니소바인 자체가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지만 유전자는 집단과 집단의 관계를 통해서 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아시아 끝에서 발견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90%의 사람들이 다 대체가 되고 10%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남겼다라고 한들 그 10%가 우리 인류학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미 대륙으로 건너온 유럽인들이 그 당시 미 대륙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90%를 죽였다고 하죠. 그 10% 남아있는 미 원주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생 인류의 그것이 10%의 조상이든 5%의 조상이든 다양한 조상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만약에요,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가끔 토착민과 유전자를 섞었다. 서로 다른 종이지만 다른 종끼리 가끔 유전자도 섞으니까 혼종할 수 있으니까 가능했다. 맞는 설득력 있는 가설입니다.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가끔 토착민과 유전자를 섞었다. 왜냐하면 모두 호모사피언스였기 때문에 같은 종의 다른 집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유전자 유동, 진 플로우 역시 설득력 있는 가설입니다. 이 둘이 다른 종이었는데 유전자를 섞었던 그 혼종, 인트로그레션이라는 그 개념인지 같은 종인데 두 개의 다른 집단끼리 유전자를 섞은 진 플로우인지 그게 뭐 중요하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고인류학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구분이었던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종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분석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은 종으로 보느냐 다른 종으로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유전학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둘이 다른 집단이어서 왔다 갔다 했는지 다른 종이어서 왔다 갔다 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개된 방송에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그냥 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정말 현명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인류학에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종의 문제, 그게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 거 있죠. 어차피 종이라는 것은 딱딱한 규격의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인 개념이었던 겁니다. 시작이 있고 변화하고 멸하잖아요. 그런 다이나믹한 개념을 어떤 딱딱한 규격에 넣고 이 종이야 저 종이야 종이 맞아 틀려 하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종의 개념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가 기원하여 호모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종이 생긴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걸 좀 믿기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저는 물론 모든 가설하고 이별할 준비를 항상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로 우리가 6만 년 동안 어느 정도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호주의 원주민들이죠. 그들은 6만 년 동안 어느 정도는 분리된 고립된 상태에서 살았지만 6만 년 후에 다시 유럽인들과 만나서 아무 문제 없이 호모사피엔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 속에 있는 물 한가운데 있는 호주라는 대륙이 6만 년 동안 분리되어 있어서도 새로운 종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아프리카라는 다른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대륙이 과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분리되어서 새로운 종을 낼 수 있을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중요한 것은 현생 인류, 다양한 인류 집단이 만나서 문화와 유전자를 나누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뼈와 유전자에 나타난다는 그 부분일 겁니다. 1998년도에 발견된 포르투갈의 라갈벨료는 라페도 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형질을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1998년도는 한창 그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이 주요 가설이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당시 금지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많이 떴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했음을 알고 있죠.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형질, 생김새의 리스트로 알아볼 수 없다면, 유전자로서도 알아볼 수 없다면 그러면 호모사피엔스적인 행위로라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언어를 쓰며 예술을 즐기는 호모사피엔스는 유럽의 후기 구석기 창의혁명과 동급으로 놓여졌던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참 괜찮았던 정의였어요.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그런데 지난 20, 30년 동안 드러난 연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유럽의 후기 구석기에서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았던 상징행위, 언어, 예술, 장신구 그런 것들이 유럽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어쩌면 유럽보다도 빨리 아니면 유럽만큼이나 오래된 그런 유적들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장 지난달 2021년 1월 달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4만 5천 년 전에 멧돼지 그림을 그린 벽화가 발견됐죠. 그런 것들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생물체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주를 한 흔적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를 많이 봐요. 점있기 같은 거죠. 연도를 봐서 가장 이른 연도부터 가장 나중 연도로 점을 잇는 것입니다.
A에서 B로, C로, D로. 그런데 고인류의 이주는 이주가 아닙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점에 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는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짐작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 인구가 확산을 하면서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인구가 또 확산을 해서 지경이 넓어지고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로 퍼져나갔던 그런 메커니즘이 이주의 메커니즘보다 훨씬 더 말이 되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라면 우리는 매우 깊은 기원과 매우 짧은 기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면서 하나의 종을 이루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는 특별합니다. 다른 계통은 이쯤 되면 여러 종으로 분화했어요. 바퀴벌레도 그랬고 쥐도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의 종입니다. 어떤 집단은 사라지고 어떤 집단은 후손을 남겼지만 이들 모두 현생인류 호모사피엔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인류학의 메타인지, 고인류학의 인류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